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밤에 축구 보셨어요? 2대0으로 요르단한테 졌던데, 저 그거 보면서, 김민재 선수 결장했잖아요. 수비 한 명 빠진 게 이렇게 크구나.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싶었어요. 조직에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키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 조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도 훌륭하지만, 화려하게 아이디어 내고 이런 사람보다 끝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묵묵히 항상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곁에서 이야기 나누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2월 7일 수요일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340억 원을 사기당한 회사원이 있어요. 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인공지능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홍콩에 있는 영국계 기업의 재무담당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영국 본사의 임원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CFO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뭐냐면 5개 은행에 15개 계좌에 2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3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나눠서 이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비밀을 지키라고 해놨어요. 더 이상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화상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줌회의 있잖아요. 그 회의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얼굴 알고 목소리 아는 동료들이 회의에서 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자금 이체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화상회의 장면을 연출한 거죠. 동료들의 얼굴, 목소리 조금씩만 따도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은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막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법으로 막을 수도 있겠고 기술로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은 비판하는 능력,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말단 직원이 임원에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거 정말 좀 이상한 짓입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회의 때 동료들이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임원은 비밀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 짓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부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기술의 부작용을 막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로 막는 방법이 있고요. 기술로 막는 방법이 있고 시민 주권으로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규제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죠. 기술은 기업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기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민 주권은 시민 스스로가 깨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의 딥페이크 영상이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 앞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 회사원들 앞에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좀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문제는 사실 스위프티, BTS의 아미 같은 팬클럽인데 이분들이 가장 먼저 깨어서 일어나서 SNS에서 영상하고 이미지도 지우게 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입법도 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들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님이 나오셔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지금 명절이라서 선물 많이 받으시죠? 근데 포장재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배달 음식도 포장재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 어떻게 버려지는지, 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올 텐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쓰레기 박사님 나오십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님 모셔서 뒷코너에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전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윤영중 대표님 모셔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책 바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무명님, 청개구리님, 최현진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네요. 네, 바로 윤영중 대표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사실은 없어졌던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왜 작년 이 말에 강서 재보궐선거 때. 네네, 예. 맞아요. 강서 재보궐선거 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꺼내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사그러들었었어요.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이제 며칠 전에 꺼내서 총선 바로 2달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일단 왜 꺼내들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요모조모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거 좀 오늘 분석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네, 전체적으로 일단 총론을 먼저 좀 총평을 해주시고 조목조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총평을 할 만한 가치가 사실 없는 정책인데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제안인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나 정책들을 꺼내지 않고 선거용 전략, 일종의 전략성 제안들만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우리는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면서도 또 세상에 필요한 의제를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던진다고 하더라도 요걸 잘 받아서 좀 의미 있는 의제 쪽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주제는 사실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포 편입뿐만 얘기한 게 아니죠. 구리 그리고 하남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남양주도 나오고 있고 의정부도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지역들 다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점점 이 선을 넘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정치권이 이전에 넘지 않던 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전에 넘지 않던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왜냐면은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죠. 헌법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제안들을 그래도 이제 정치권이 대놓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김포 선거를 앞두고 강서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포 제안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거는 왜 사라졌냐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었죠. 예, 국민의힘이 당시 이제 패배한 결과로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왜 다시 살아났냐? 이것도 선거 지형을 좀 분석하면은 좀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에 나름 이제 선거 전략상의 고충이 있습니다.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아성이었던 영남 지역은 어느 정도 의석수를 유지를 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의석수를 대폭 잃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간발의 차로 진 선거구도 상당히 있었는데 아무튼 대부분 선거구에서 그 살아남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의 중요 관건은 결국에는 다시 수도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와 다른 그 전국 단위의 선거를 고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선거 지역은 이게 뭐니 해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상으로 등장한 그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아마 지금 70여일 남았는데요. 잘 선거의 상황을 좀 분석해야 될 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 중심의 선거 그리고 지역 소외 선거가 더 심화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제안 같은 경우에도 좀 전형적인 한국의 선거용 제안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전형적인 선거용 제안이라는 그 표현에 한 3가지 특징 정도가 있거든요. 3가지 특징이 하나는 이제 무책임, 또 하나는 이제 비현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를 더 나쁘게 하는 제안. 이 3가지가 전형적인 한국의 선거용 제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두루 갖춘 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네요. 아, 네. 네. 좀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냉철한 편인데. 분인데 네. 무책임, 비현실 그리고 좀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3가지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 전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수도권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근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서울의 어떤 구리시, 하남시 편입에 대해서 오히려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의 지역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약간 이게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인 거죠. 그분들의 중요한 선거 의제, 전국적인 선거 의제보다는 이제 그 수도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지역구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잡은 고기라고 보는지 않나. 예. 일종의 영남 지역은 잡은 고기고 호남 지역은 못 잡을 고기, 어차피 못 잡을 고기고, 예.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고기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잡은 고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강력한 비판이신데 왜 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 자체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절대 악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좀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고 하시는데 하나씩 좀 근거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제안을 왜 한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된 지역들 구리나 하남이나 특히 김포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히 김포 지역의 그 몇몇 지역을 가보면요. 신도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우리도 제발 지하철 좀 타보자. 네, 우리 그렇게 걸려 있고요. 그나마 있는 지하철이 아주 유명한 지하철이죠.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맞아요. 네. 김골라. 네, 이게 골드라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게 대표적인 지옥철로 맞아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지하철 타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채 이제 주택들을 지었다는 거죠. 또 교통망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균형되게 갖춰지지 않은 채 주거시설만 대폭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 그동안 했었던 공약들은 지하철 놔드리겠습니다. GTX 놔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 확충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더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속아왔던 거죠. 이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압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센 거짓말, 좀 색다른 거짓말 같은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색다른 거짓말. 예,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 확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서울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진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일부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민분들께서 대부분은 이 사안을 제대로 보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게 해줄게요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들을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바로 기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또 많은 김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되면 그동안 나왔던 GTX니 지하철이 하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 이미지를 형성을 하는 그렇죠. 공약인 것이다. 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봐야 그 전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정치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게 무책임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비현실적이라고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요. 그러니까 많은 정책적 사안들이 국회 입법 정도만 되면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정부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같이 맞아져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지자체까지 합의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동의해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 이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 이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를 엄청나게 많이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혹시 사회자분께서는 당연히 기억하실 건데,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리고 그게 대표공약이었는데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해서,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 국회 다수 의석도 확보했고, 그래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제동을 건 주체가 누구였냐면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우리의 헌법상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제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관습헌법이다, 내재된 헌법이다라고는 논리로 수도 서울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행정구역을 바꾸는 거는 심지어 이 사법부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 심지어 사법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또 이제 국민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졸속으로 낸 그런 정책이고, 심지어는 뭐 뒤에 다루겠지만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정치인들 간의 합의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는 이제 법률적인 해석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뭐 주민투표 필요 없다라는 입장까지도 얘기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또 그거는 편입이 되는 되는 쪽이 아니라 편입을 받는 쪽이니까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좀 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꼭 법률적으로 뭐가 맞냐, 합법이냐 아니냐는 너무 이제 법규 중심적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당연히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들의 이제 의사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고, 물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입법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끝엔 사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짜 이 국민들의 뜻이 뭔지, 주민들의 뜻이 뭔지 물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사회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도 하셨는데, 세 번째로. 예, 이게 아까도 무슨 말씀드렸던 이제 균형 발전, 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한국이 지금 수도권 과밀 현상,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사실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수도라는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수도의 한 60%나 70%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되는 도시들이 적어도 3개 이상씩은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오로지 서울만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서울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한 저출생 문제와 수도권 과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예, 일단 0.5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근데 저도 여기도 서울이잖아요. 네. 출퇴근하지만 서울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주변 도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생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 서울에서 주거를
유지를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양육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인구학자 중에 볼프강 러츠라는 사람이 2006년도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 세계 145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145개국. 아. 이 조사를 했더니 인구 밀도와 합계 출산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음을 이렇게 그 밝혀내기도 했고요. 또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그 교수께서도 2019년도에 한국은행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이 경기 지역의 출산율 급락 현상 분석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은 경기도 지역의 그 출산율과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그 수치가 뭐였냐면은 주택 담보 대출의 그 규모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택 담보 대출이 당연히 많이 발생한 곳은 집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러 신도시들이 있고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학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해야지 그 저출생이나 지역 소멸이나 양극화 여러 문제들의 해법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주변 지역들을 뭐 서울로 만들겠다, 뭐 더 큰 지역도 더 나중에 서울도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그 방향과는 좀 역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인 거죠. 아, 결국은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더 이렇게 서울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집이 다른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인구가 서울로 더 몰려올 것이고 그런 밀도가 더 높아져서 결국은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저출생 문제도 악화도 시킬 수 있다. 예, 저출생, 지역 소멸, 양극화 이런 문제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서울의 인구 밀도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보다도 밀도가 높아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자 지구 인구 밀도 높다는 거 걱정을 하면서 서울은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조금만 더 세부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조금 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책은. 근데 조금 황당한 게 국민의힘에서 이미 한 번 이거를 내걸었었잖아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 몇 달 시간이 있었으니까 국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라고 만들어서 11월, 12월에 발의는 했더라고요. 근데 논의는 안 했어요. 또 상임위 가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김포시장이 또 그 주민투표 하겠다고 서울 편입하겠다고 그쪽에서 막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 아젠다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민투표는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또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또 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련이 필 때쯤이면 서울 편입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이게 좀 저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명분을 쌓는 일들을 못 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내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총선의 주요 아젠다로 꺼낼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이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이루어졌다면은 그 약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논의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이미 법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한 번 하는 것 정도는 국민의힘의 의석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법안 발의는 또 심지어 이제 그 하남 편입 쪽은 지금 하남에 출마 선언을 한 이용 의원 그 친윤이라고 유명한 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발의를 했었고 김포 쪽은 이제 조경태 의원, 부산 쪽에 올해 그 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 그래서 심지어 지금 김포 쪽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발의를 한 사람들도 나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발의를 해놓고 한두 달 동안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행안부도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주민투표를 하려는 신용조차 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갑자기 이제 요새 갑자기 목련에 좀 꽂혔는지 뒤에 이제 목련 배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봄이 옵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 목련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보셔야 할 게 그 아마 한동훈 위원장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련이 원래 한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까지는 피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목련이 또 필 때는 천천히 피지만 지는 것도 빨리 지는 꽃입니다. 네. 근데 목련이 피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 재앙 때문에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선 전에 아마 목련이 다 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 전에 그 김포가 서울되는 모습은 절대 못 볼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서울 돼야, 그렇죠. 2월 말에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서울 편입이. 3월에는 돼야지 그 김포 그 목련 지기 전에 이제 서울 되는 걸 볼 텐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내가 장관직 걸겠습니다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목련 매년 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언제 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까 절차에 대한 말씀 좀 이제 네네네. 드렸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예전에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일인데 행정구역 개편 공약을 또 담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제주는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편하는 형태의 공약을 2년 전에 만들었고 도지사 선거에서 공약 만드는 팀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역할을 네. 했었고 그게 2년간 지금 뭘 해왔냐면은 연구 용역화해서 그 안을 만들고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 여러 번 열고 이제야 안을 어느 정도 확정해가지고 공론화를 시작하려는 단계예요. 2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을 해도 굉장히 빡빡한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같은 비슷한 일을 누가 또 하고 있냐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최근에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니까 그 김포 편입 또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발언에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해야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우리 경기도가 1년 7개월 동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하고 90번이 넘는 공청회를 했었고 도의회에서도 2차례 이상 결의안 통과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고 직접 총리를 만나서 주민투표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절차 중에서 김포나 구리에 해당되는 그 군포시 선풀 헐편입에 대고서 하나라도 한 게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당연히 하나라도 한 게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도 아직 절차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한두 달 전에는 그 법안 발의해놓고 논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목련이 피기 전에 서울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정책을 했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사실 경기특별자치도 이거 분도 그것만 하더라도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엄청 논란이 있었거든요. 임기 4년인데. 근데 지금 뭐 총선 전, 목련이 피기 전 이 얘기는 말도 안 되죠,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그 경기특별자치도 그 북부특별자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서 서울로 김포 구리 편입하면서 경기 북도도 가능하다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경기 북도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 초보라 그런지 계속 연발 실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인 경기 북도 분도와 경기 북도를 이제 경기도에서 나누는 것과 그리고 김포 서울 편입, 뭐 고양 서울 편입, 뭐 구리편 서울 편입이 이 양자택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발상의 전환인 것처럼 최근에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든 생각은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이게 왜 발상의 전환인지조차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동안 너무 새로운 거죠. 정책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시다. 그렇죠. 이거 마치 너 투입시켜줄게 대신 월급 안 줄게라는 이런 발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북도 중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자체가 를 얘기하면은 구리시, 남양주, 파주, 고양, 의정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연천, 동두천 이쪽까지. 근데 연천, 동두천 빼더라도 지금 말하는데 빼면요. 연천, 동두천만 남아요. 양천,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 가평, 양평 정도만 남아요. 거기만 가지고 경기 북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지역을 다 빼고서 북도를 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비현실적인 얘기네요. 이런 거를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구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의 지하철이 다 연결될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거 관련해서 또 경기도에서는 이게 수도권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또 역으로 하기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나름대로 이 경기와 수도권이 메가시티라는 거를 인지하고서 나름 경기 북도와 경기 남부, 서울과 인천 간에 그 서로 역할 구분을 좀 하자는 거예요. 네네. 역할 구분을 좀 하고 그리고 각 지역권에서도 나름대로 생활도 되고 일자리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는 복합적인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다극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에 적용하자고 메가시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가시티 논의가 처음 나온 시점과 그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버금가거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논의가 사실 메가시티 논의의 출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그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전 경남도 지사인 김경수 전 지사였는데 김경수 지사는 2021년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원에서 미용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그 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가 그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미용 학원을 다니려면 선택지가 부산 서면에 가는 것과 서울에 가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원에 살아서 부산 서면까지 가려면은 왕복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럴 거면은 어차피 월세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의 이제 인구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통망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하나의 역할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구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러면 그 지역의 거점으로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 지역의 복합 기능 의료라든지 공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사실 메가시티 논의의 굉장히 가장 핵심이고 지금 메가시티 서울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아주 격가진 이미 메가시티인 지역에서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진짜 중점을 두고 구에 중점을 두고 얘기할 것이 이 경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고 이미 수도권 지역의 역할 조정은 한 9 중에 1 정도의 비중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1 정도가 한 7이 돼가 있고 한 3이 돼가 있고 한 7은 좀 엉뚱한 편입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논의의 균형을 좀 제대로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생각은 그 표현이 정말 가슴에 쫙 와닿는데요. 인구가 어차피 지역에서 서울로 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쫙 흘러가서 서울로 다 모이고 있는데 이걸 그래도 중간에 좀 부산 정도 되는 데에서 예컨대 경남의 인구가 서울로 몰려가기 전에 좀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댐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네, 경남과 부산을 이으면 경남은 좀 손해보거든요. 부산으로 가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강역권을 묶어서 이 지역을 살리자는 아이디어. 경남도지사지만 네. 다 서울로 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산 정도의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가시티라는 게 결국은 서울에서 수도권 GTX라든지 지하철 연장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 경남의 각 도시들을 김해를 연결하는 잇고 창원을 잇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자는 네.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네. 지금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과 수도권을 그렇게 연결하자는 거니까 중간에 댐도 없이 그냥 창원에서도 김해에서도 바로 서울로 또는 경기도의 어떤 도시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서울로 다 편입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실은 지역은 죽이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이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계에 이른 거죠. 네. 서울은 이미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더 연결하자. 더 연결하고 돈을 더 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참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선의로 해석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김포, 구리, 서울 편입 논의는 메가시티 논의로 해석할 수 있고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인데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이제 수도권 집중 메가시티론인 건데 그래도 선거에는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다른 이제 이전에 했었던 약속들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포 시민들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 그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전국 단위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게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논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각 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논의를 잘 받아서 물론 이제 다른 지역 균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불편을 좀 해소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좀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장기적인 그런 대책과 또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 대안들을 좀 내놓는 게 선거에서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선거에 이기든 지든 나라는 망치지 않게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좀 논의해서 가다듬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오늘 좀 정리. 맞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건 네네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너무 작고 어려우니까 테슬라로 이름 바뀌면 세계적인 기업이 맞아요. 되겠지. 구글 바꾼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환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홍수열 소장님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포장 쓰레기 얘기 나누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무명님, 이난호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계속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쓰레기 박사님. 쓰레기를 끝내주마. 우리 끝내주는 경제니까 네.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써박으로 줄였어요. 쓰박. 쓰레기 박사님 쓰박. 네. 네, 쓰박 홍수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때, 네. 명절이라서 선물 많이 주고받고 요즘 그리고 또 뭐 명절 연휴라서 선물도 주고받지만 음식도 많이 시켜 먹어요. 또 연휴 때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포장재가 항상 저는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는 건지 일단 뭐 명절이라서 더 많이 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부에서 뭐 대책 내놓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워낙 그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명절 선물 자체가 이제 포장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일단 부피도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쓰레기 배출량이 평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 데이터는 없는데요. 그 샘플로 몇 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명절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그 이전에 평소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가량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1.5배에서 2배.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그리고 우리 체감상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는 있는 거죠. 명절은 쓰레기를 불러온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게 다 좀 선물 과대 포장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물용이기 때문에
포장이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도 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장들을 좀 더 과대하게 할 수밖에,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대 포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사과 박스가 예를 들어서 오면은 박스는 종이로 돼 있고 그 안에 약간 그 스티로폼이라고 하나요? 포장재가 좀 일단은 과일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뭔가를 싸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밑에 깔아요. 깔고 심지어는 또 하나하나 플라스틱 상자로 다시 포장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실제 박스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인지 쓰레기를 받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법적인 기준은 있어요. 아, 그래요? 과대 포장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들이 2개 이상 같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 제품이라 그러거든요. 조합 제품. 종합 제품. 예, 네네. 단위 제품 있고 종합 제품이 있는데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식용유도 있고 햄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혹은 뭐 들어있는 스팸도 거.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 제품의 경우에는 그 포장 공간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생소하실 텐데 포장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포장재 중에서 남는 공간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포장 부피 중에서 제품을 넣고 남는 비율. 빈 곳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상자 안에 빈 예, 부분. 빈 부분을 포장 공간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25%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의 25% 이하. 아니 전체 박스의 크기의 25% 이하. 그러니까 75% 이상은 제품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 크기를 제품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과대 포장이다. 근데 그 안에 그 스티로폼 같은 포장재로 채우는 것도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규제를 하지는 않고요. 그 속에 채우는 거와 관련해서는 뭐 밑에 그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자기 같은 것도 이렇게 깔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는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일단 박스의 크기와 포장 횟수 이 2가지를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 25% 이하여야 된다. 다음에 포장 횟수는 2회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3번 포장을 세 번 겹으로 싸면 안 된다. 다음에 박스 크기도 남는 공간의 비율이 25%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포장 공간 비율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워낙 속에 뭔가를 많이 채워 넣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그 제품을 꺼내놓고 모아놓게 되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 체감상 느끼게 되죠. 아니 그럼 사과는 조금 넣고 사과 포장재만 잔뜩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75% 넘으면 그것도 그런 이제 법을 지키는 건가요? 또 가능하게 구멍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은 처벌을 받습니까? 1차 위반을 하면은 이제 과태료 100만 원. 뭐 3차까지 위반하면은 최대 과태료를 이제 300만 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시군구 그 기초지자체가 이제 마트 같은 곳에 가서 과대 포장 집중 단속을 해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추석에는 한 17건의 위반 제품을 적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한 그 점검한 제품 중에서 한 10% 정도의 위반율이 어쨌든 지자체 지도 점검 결과에서는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소비자 시민 모임. 네.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위반율이 60%였다. 명절 선물. 왜 그렇게 달라요? 17건밖에 적발 안 했다는 그러니까 너무 적어 이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시민단체들은 이제 명절 선물 세트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자체 지도 점검 보면은 꼭 명절 선물 세트가 아니라도 마트에 파는 일반적인 제품들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명절 선물 세트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과대 포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적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쪽집게 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벌금 과태료 매기고 뭐 안 걸리면 준다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는 뭐 잡히진 않겠네요. 근데 이게 시군구별로 모두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일시에 열심히 단속을 해서 다 적발해버리면 아. 이론적으로는 220곳 이상의 지자체들로부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서울에서 선물 주고받은 거를 예를 들면 뭐 충청남도나 경기도에서도 적발을 할 수 있다. 그게 그 지자체의 마트에서 아, 그 그 마트 소재에 있는 지자체가 그 마트를 그 지도 점검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한테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다.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과대포장을 단속하는 것들은 일단 육안으로 이게 과대포장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려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데 조금 단속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 기준에 대한 그 단속이 실효성 있게 네.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궁금한 게 저희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뭐 생분해성 어떤 재질 이런 걸로 포장재가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친환경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내세워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러면 좀 낫지 않나요? 이게 일단은 뭐 변화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 자체가 그 이 부분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은 가급적 줄이겠다. 그래서 밑에 뭐 받침 접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썼다면 지금은 이제 종이 받침대로 다 전환을 하겠다. 뭐 완충제 같은 경우에도 또 비닐 완충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 완충제. 그러니까 비닐 뽁뽁이 대신에 종이 뽁뽁이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 크기를 조금 더 치밀하게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선물 포장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어쨌든 과대 포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려면 저는 명절 때 이렇게 꼭 선물을 보내야 되는 거냐? 아니 좀 젊은 층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좀 실리적인 네네. 선물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냥 뭐 상품권 같은 거, 네. 뭐 교환권 같은 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네네. 그냥 좀 보내주면 안 되냐. 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들을 좀 사는 것들이 조금 더 실효적인 실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명절 때에 이런 꼭 선물을 그 박스채로 보내야 된다. 이 고정관념에서도 좀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은 당근 마켓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선물 들어온 것들 네.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하려고. 선물들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것을 당근시장, 당근마켓에 또 선물을 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원치 않는 선물들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네네. 그래서 꼭 어떤 제품들을 그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상품권을 주는 그래서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문화로 가는 것들이 좀 과대포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재밌네요. 경제학에서 선물의 경제학이라고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선물을 주는 행위야말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주 비효율적인 행위이고 현금을 주는 게 가장 이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좋다 이런 연구도 있는데 또 뭐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뭐 관습이라는 거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다면은 관습도 문화도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예. 선물 안 준다고 그래도 또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연휴 때는. 네. 그 쓰레기를 또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그 포장 쓰레기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 거죠 또. 그 어쨌든 뭐 배달 시키고 뭐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하고 그러면서 느는 거 두 같기도 가지죠. 그 음식 배달 문화의 증가로 인해서 그 일회용품의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일단 택배 물량만 산정을 해보면 45억 개가 작년에 택배로 배달된 게. 예, 택배 물량이 45억 개. 작년에 45억 개인데요. 2012년에는 몇 개였을까요? 2012년에는 14억 개였어요. 아,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3배 이상 늘었네요. 예, 예, 택배 물량. 근데 여기는 그 쿠팡 같이 그 이커머스에서 네네. 배송되는 거는 그 쿠팡 같은 회사는 택배 회사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직접 45억 개의 택배 물량에는 그게 네.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한 개 회사들이 그 배송하는 건수가 1년에 한 14억 건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한 해 이제 그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집으로 배송이 되는 물건의 건수가 뭐 지금 45개 이상인 것이죠. 65개 그렇죠. 이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기타 등등 이런 음식 배달 앱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이거는 그 전에 없었던 거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제 포장 일회용품 이게 다 플라스틱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쓰레기들이 좀 더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소비 문화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온라인 쇼핑이 택배 박스다 보니까 이게 과대 포장. 그것도 과대포장이네. 선물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뽁뽁이 완충제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뭐 온라인에 그 인터넷에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USB 하나 시켰는데 박스는 이만큼만 걸 맞아요. 보내줬다. 근데 그게 택배 회사에서 포장을 할 때 박스 크기를 다양하게 구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크기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박스 종류를 몇 종류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크기와 박스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네네. 발생을 하는데요. 그 원래 4월 30일부터는 또 규제가 생겨요. 아, 어떤 건가요? 제가 포장 공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택배 포장의 경우에도 포장 공간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택배 박스의 경우에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제품이 채워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그 박스의 크기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화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라든 이런 회사들은 즉석 포장 같은 개념을 해요. 즉석 포장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제품이 오면은 제품을 즉석에서 스캔을 해서 그 크기에 맞는 박스를 즉석에서 제조하는 거죠. 만든다고요? 예, 박스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들의 택배 회사도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과대 포장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진화들을 통해서 어쨌든 맞춤형 박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네. 이런 기술적인 시도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모든 택배 회사에 좀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선물 포장 얘기했었고, 지금 택배 이야기 이제 중심적으로 좀 해주셨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조금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음식물 쓰레기도 네. 20% 이상 증가해요. 명절 지나면. 명절이 지나면.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는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는데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는 한 그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데이터로 나옵니다. 아. RFID라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맞아요. 즉시 네. 그 무게를 계량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사실 실시간 그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20% 이상 증가하더라, 평소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음식물 쓰레기 네. 명절 때. 저는 그 음식 배달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하는데, 다회용기를 배달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서울시에 옛날에 짜장면 시키면은 그냥 아니 서울시에서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배달 앱들 보면 다회용기로 주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 찾기가 힘들어요. 배달 앱 안에 있긴 있다. 찾아보면. 배달 앱에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눈에 음. 띄지는 않는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달 건수가 생각만큼 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 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그 다회용기에 대한 주문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전히 시범 사업 단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이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네. 항상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뭐 수요일은 다회용기로 한 번 시켜 먹는 날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면서 좀 그쪽 페이지 배달 앱에서 그 페이지를 좀 눈에 띄게끔 그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다회용기를 많이 주문하는 소비자한테는 뭐 쿠폰을 또 준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을 좀 배달 앱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꾸 그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들 뭐 자꾸 배달 용기의 두께를 어떻게 줄일 거냐, 배달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인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꿀 거냐, 뭐 이런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면 어쨌든 일회용기가 다회용기로 변경되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은 좋은 게 뭐냐면 스테인레스 그릇을 써요. 아, 그래요? 예, 플라스틱 다회용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그릇을 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게 되면 네. 그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떨어져 나올 확률이 네.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려면 이런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이런 다회용기로 배달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다회용기가 가면 그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지 전문 않나요? 업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일회용기에 담아서 배달시켜 주는 것처럼 그 업체로부터 다회용기를 빌려요. 아, 그리고 거기에 담아서 배달을 시키면 네. 그 업체가 그릇을 빌려준 업체가 그 가정에 가서 다시 수거해 가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그냥 그 서비스를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네네. 뭐 음식점에서도 뭐 물론 다회용기를 좀 쌓아두는 면적이 일회용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위생적이나 불편도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또 만족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회용 배달 그릇은 또 분리 배출을 잘 하려면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다회용기는 세척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세척을 해주니까 조금 설거지를 좀 덜 해도 조금 더 배출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회용기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다회용기는 막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좀 편견이었던 것 같은 게 일회용기도 어차피 잘 씻어서 내놔야 되고 또 내놓은 걸 누가 가져가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안 보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는 생각,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좀 운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회용기를 갖다 주고 다시 또 수거를 해야 되니까 운반이 늘어나는 문제는 있지만 그 일회용품을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뭐 비용이라든지 오염 물질 배출을 생각하면 다회용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위생에 대해서 또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네네. 그런데 오히려 그 세척 공정을 보시면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다단계 그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요? 다단계 그 살균 공정들을 네네네. 거치기 때문에 어쨌든 아. 공장과 같은 세척 공정들을 거치고 세균수 같은 것들을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저는 일회용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할 거다 오히려. 네네네. 우리가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위생의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회용품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위생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일회용품도 진짜 깨끗하게 하려면 음식을 담기 전에 일회용을 한 번 더 씻어줘야 돼요. 공장에서 포장되어 온 상태에서 그대로 음식을 담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 포장을 뜯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음식을 담게 되면 저는 설거지를 잘한 다회용기보다는 이런 일회용기가 오히려 세균수를 측정해 보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다회용기 전문적인 세척 공정을 거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 아. 그래서 안전한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것이고 세균 등으로부터도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도 안전해지는 것이고. 아. 그래서 저는 좀 다회용기의 이 시스템, 이 솔루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네. 뭐 지자체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 소비자들도 좀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배달앱에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찾아보면 네.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주 좋은 솔루션 주셔서. 아 근데 서울시만 돼요 지금. 아, 지금 서울시만 좀 아쉽네요. 네. 다들 이런 건 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오늘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지금 크게 보면은 명절 선물 포장 얘기 했는데 사실 그거는 솔루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물을 최대한 안 주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뭔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선물 말고 마음을 주고 싶으면 좀 온라인 선물로 바꾸자 이제.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실속도 생기는 그런 좀 실속형 선물 문화로 네. 좀 바꾸도록 우리의 인식들을 좀 개선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물은 좀 실속형으로 바꾸자. 네. 택배 포장은 규제가 생겨서 조금 그래도 나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이게 여전하겠네요. 뭔가 방법은 그 명확하진 않아요. 해외에서는 재사용 그 택배 용기를 쓰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 핀란드의 리팩 같은 회사는 네네네. 택배를 받고 나서 그 포장재를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세척해서 다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뭐 택배 포장재도 재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착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리팩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어쨌든 그런 기업과 기술에 아까 아마존에서 이렇게 그 포장재 바로 생산하는 그 기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과 기술이 좀 택배 포장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최대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AI 기술을 적용해서 약간 맞춤형으로 그 포장 박스를 선정한다. 이거 지금 보도 자료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어디서 냈습니까? 그래서 CJ인가요? 예, CJ. 아, 업체명을 막 말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정보니까. 그래서 CJ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뒤지진 않네요. 그런 분야에서는. 예,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네네네.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노력들은 좀 우리가 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네네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음식 배달은 다회용기 앱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다회용기 배달 한번 시켜보자. 네,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 주셨어요. 네, 세 가지 솔루션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명절 때 한번 실천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수열 소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내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반에 이정환 대표 그리고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끝내준 이야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